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실제로 반도체 패키징 제품을 열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가 살펴볼 제품군들은 역시나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인데요. 메모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 그리고 D램에 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비메모리 제품은 GPU와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CI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품을 이제 열어보는 그런 영상들을 확인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리뷰들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단한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반도체 패키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D램, 낸드, 그리고 이제 D램을 고성능으로 만든 HBM,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가 존재를 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테크니컬리, 즉 기술적으로는 메모리를 제외하고 모든 반도체 패키지는 비메모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P, CPU, GPU, 그리고 카메라, 스마트폰의 카메라에 붙어있는 CIS, CMOS 이미지 센서 등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메모리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의 기능과 역할을 좀 구분을 해보면요.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이제 AP, GPU, CPU 같은 것들은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제 두뇌의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이제 저장을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지만 사람의 몸으로 좀 비유를 해보자면 두뇌의 종속이 되는 그런 몸의 이제 구성 요소이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조금 더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메모리 반도체는 휘발성 그리고 이제 비휘발성의 두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휘발성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그대로 살펴볼 수 있듯이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는 순간에만 저장하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저희가 휘발성 반도체 혹은 휘발성 메모리라고 부르는데요. D램이 휘발성의 메모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발성의 메모리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낸드이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끊어지더라도 데이터를 반영구적으로 거의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램과는 이제 다르지만 기억을 저장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한 종류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는 또 여러 개의 동의어로 또 불릴 수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로직 반도체 혹은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로도 불릴 수가 있는데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반도체 설계업체가 의뢰한 반도체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것을 원래 의미합니다. 즉 공정이나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의미를 하는 것이지만 그냥 비메모리 반도체를 파운드리 반도체라고 이제 줄여서 다른 말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사실은 스마트폰에 붙어 있는 이런 카메라들 아래쪽에는 CIS, 즉 CMOS 이미지 센서 혹은 카메라 이미지 센서라고 불리는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가 붙어 있는데요. 정말로 렌즈를 열자마자 바로 그 밑에 붙어 있는 반도체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한다면 컨벤셔널에서는 당연히 이제 플립칩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CIS 같은 경우에는 다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 2층 아니면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층 구조가 됐을 때는 픽셀층과 그리고 하단에 이제 로직층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3층 구조로 만들어지면 픽셀층과 로직층 사이에 이제 D램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각각의 이제 역할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 픽셀층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픽셀층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기 때문에 영상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요. 일단 영상을 찍으려면 당연히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찍었을 때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빛들을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을 시켜서 이 와이어를 통해서 로직 쪽에다가 와이어 본딩이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정기적 신호들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이 로직에서 바꾸어 줘서 저희가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에 사진이라든지 동영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CIS도 열어서 픽셀층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 와이어 본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본딩 공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와이어 본딩은 앞선 강의를 보셨다면 당연히 이제 와이어 본더에서 골드 와이어가 나옵니다. 반도체급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골드 와이어를 쓰게 되는데요. 첫 번째 와이어 본딩을 수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스파크 혹은 초음파를 사용을 해서 99.99%의 순수 금 골드 와이어를 순간적으로 녹입니다. 그래서 프리 에어볼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볼 본딩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쭉 내려오게 돼서 내려왔을 때는 저희가 웨지 본딩이라고 끝에는 이제 끊어주는 그러한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볼 본딩이 이루어지는 곳을 SEM 분석을 통해서 확대해서 살펴보게 될 경우 이렇게 볼이 존재하는데 볼이 패드에 눌리면서 이렇게 볼 본딩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웨지 본딩 같은 경우에는 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캐필러리에서 나와 있는 와이어들을 비벼줌으로써 끊어주기 때문에 끝에가 이렇게 뭉툭하게 잘려 있는 모습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와이어 본딩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상인데요. 굉장히 빠르게 이제 볼 본딩과 웨지 본딩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반도체 패키지의 이제 분량 분석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광학 분석, 즉 현미경으로 반도체 패키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캡슐레이션, 즉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를 어떤 화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날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자 주사 현미경을 통해서 SEM 분석을 통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는 분석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비파괴 분석이라고 부르면은 반도체 패키지를 파괴하지 않고, 즉 정기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유지하며 이제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분석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광학 분석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지에 어떤 외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광학 분석을 통해서 빠르게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학 현미경의 원리는 이제 너무나도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인간의 눈과 이제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광학 현미경에 눈을 대고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광학 현미경 안에는 접안 렌즈, 대물 렌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물 렌즈를 통해서 어떤 사물에서 이제 나오는 사물의 뒤에 이제 존재하는 그러한 그 이제 빛의 소스에서 이제 빛들이 나오게 되면 대물 렌즈를 통해서 접안 렌즈를 통해서 저희의 눈에 어떠한 그 사물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학 현미경들 같은 경우에는 라인 안에도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품질 엔지니어들이나 제품 엔지니어들, 공정 엔지니어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빠르게 반도체 패키지의 외관 분석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광학 현미경을 다루어 보시게 되면은 초점이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광학 현미경은 배율로 쳤을 때는 약 한 1000배 정도 수준까지밖에 보지 못하지만 어찌되었든 이제 색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점을 어디에다 놓고 보는가, 초점을 지금 샘플보다 뒤에 놓고 보는가 아니면 샘플로 당겨서 보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패키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단차들이 또 존재할 수도 있고 PCB 쪽 면을 살펴본다면 솔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초점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광학 현미경에서는 초점을 이제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이제 파괴 분석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파괴 분석은 말 그대로 더 이상 반도체 패키지가 정기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캡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EMC를 걷어냄으로써 반도체 칩에 어떤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데 굉장히 유리한 분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자주사 현미경 같은 경우에도 SEM 분석 같은 경우에는 광학보다 훨씬 더 높은 배율로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학이 1000배였다면 전자주사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10만 배, 20만 배까지도 이제 확대를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패키징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전공정 패브리케이션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패턴면에 존재하는 트랜지스터들까지도 굉장히 고성능의 SEM을 통해서는 살펴볼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디캡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가 고분자, 즉 에폭시 고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산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 EMC를 녹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산 중에서도 질산 계통만이 EMC를 구성하는 에폭시 고분자를 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산이라고 불리는 염산, 황산 등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질산 혹은 질산 바륨 등의 이제 화합물을 통해서 열을 가하면서 이렇게 EMC들을 부풀어 오르게 하면서 용해를 했을 때 실제로 내부에 존재하는 칩의 데미지, 지금 화면에서는 저희가 크랙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데 굉장히 정확한 파괴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SE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왜 파괴 분석으로 치는가라고 했을 때 SEM의 이제 원리 중에 하나가 그 1차 전자라고 부르는 전자들을 전자총에서 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1차 전자들이 시료의 표면에 닿게 되면은 시료에 존재해야 하는 그러한 전자들을 밖으로 내어보내면서 실제로 SEM 안에서는 그 튀어나오는 2차 전자를 디텍팅을 함으로써 다시 영상으로 바꿔주는 그런 디텍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료들이 다 2차 전자를 수월하게 내놓지가 않습니다. 금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재료들은 2차 전자를 매우 쉽게 내어놓지만 고분자, 플라스틱 이런 것들, 즉 반도체 패키지로 말하자면 PCB 기판이라든지 아니면은 패턴면에도 PSPI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표면에서 1차 전자를 시료의 표면이 맞더라도 2차 전자를 잘 내놓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EM을 찍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처리 과정으로 백금이라든지 금, 귀금속 코팅을 시료의 표면에 매우 미세하게 해줌으로써 2차 전자를 시료가 잘 방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그렇게 이제 전처리를 해버리면은 시료 전체가 어떤 금으로 덮이거나 백금으로 덮여버리게 되면 시료가 쇼트가 나버립니다. 정기적으로 이미 파괴가 된 거죠. 그래서 SEM도 전처리를 하면은 파괴가 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EM과 이제 광학 현미경, OM을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OM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전처리가 딱히 필요가 없고 그리고 색상을 가진 상태에서 볼 수가 있지만 어찌됐든 배율이 낮다라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고요. SEM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고배율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괴 분석이기 때문에 패키지를 이제 파괴를 하지 않고서는 또 살펴볼 수가 없고 전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어쨌든 또 두 가지의 분석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OM 분석을 비파괴로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파괴 분석으로 더욱더 상세하게 시료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분석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제 메모리 제품에서 낸드 그리고 D램 그리고 GPU 그리고 CIS를 한번 하나하나씩 분해해가면서 안에 어떠한 패키지 제품들이 이제 존재하고 실제 칩들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열어보았을 때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지 그리고 CIS는 저희가 광학 현미경으로 봤을 때 픽셀층과 그리고 와이어 문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USB 메모리를 열어서 안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USB 메모리는 두 종류입니다. 일단 첫 번째를 벤치와 드라이버를 활용해서 열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USB를 열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USB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USB 메모리는 eMMC 혹은 멀티미디어 카드라고 불립니다. 이 USB 메모리의 내부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플래시 메모리와 그리고 데이터의 전송을 돕는 컨트롤러의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플래시 메모리를 꺼내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USB 메모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컨트롤러와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과 뒷면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앞면에 보면 조그마한 게 지금 컨트롤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면을 살펴볼 텐데요. 뒤의 면으로 넘어가서 살펴본다면 8GB라고 글이 보이죠. 그래서 8GB의 플래시 메모리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과 뒷면에 컨트롤러와 플래시 메모리가 잘 붙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 USB 메모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스크사의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적혀 있는 걸 보면 16GB의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USB 메모리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USB 메모리를 열기 위해서 벤치와 그리고 드라이버를 활용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다칠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열어보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따라 하신다면 웬만하면 따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 힘으로 다시 한번 열어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USB를 계속해서 지금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고 나서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봤던 이제 USB와 마찬가지로 플래시 메모리가 지금 뒤에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무엇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반대편에는 이렇게 컨트롤러가 붙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USB 그리고 두 번째 USB 모두 다 컨트롤러와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가 붙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플래시 메모리를 USB에 있는 PCB 기판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벤치를 활용을 해서 끝부분을 잘라주었고요. 이 플래시 메모리는 지금 USB 기판에 커다란 와이어를 통해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의 와이어도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플래시 메모리를 떼어냈고요. 앞, 뒷면이 둘 다 eMC로 잘 보호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플래시 메모리를 보호하고 있는 eMC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산을 활용을 해서 메모리에 eMC, 즉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진 보호층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앞의 영상에서도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D램과 그리고 그래픽카드에서 떼어낸 그런 GPU와 D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산으로 eMC를 녹여내고 그리고 세척을 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제 가운데에 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플래시 메모리에 칩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가 제거된 플래시 메모리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조그마한 골드 와이어가 상단에 보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와이어 본드로 정기적 인출이 진행이 되는 그러한 패키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의 제품을 살펴보았을 때는 하단에 골드 와이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eMC를 제거를 한 이 플래시 메모리들을 SEM 분석을 통해서 실제 살펴볼 텐데요. 전처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전처리가 완료된 시료들을 SEM에 로딩을 하고 실제로 현미경, 전자주사 현미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모습은 와이어본드가 반도체 칩에 패드에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칩에서 전기적 인출은 와이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와이어가 없을 때 패드는 이러한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PCB의 리드입니다. 칩의 패드와 리드 간에 와이어가 전기적 연결을 해줍니다. 와이어들이 촘촘하게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칩의 패드와 그리고 와이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실제 분석을 통해서 플래시 메모리는 와이어본드로 이루어진 와이어본드 패키지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픽카드와 디램 모듈의 두 종류를 분해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그래픽카드입니다. 엔비디아사의 지포스 7300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쿨러를 탈거하고 나면 내부에 GPU가 보입니다. GPU는 그래픽카드에서 두뇌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쿨러와 GPU 칩 사이에는 회색의 썰멀 인터페이스 마테리얼이 보입니다. 그리고 GPU의 옆에 두 개의 GDDR 디램 메모리가 보입니다. 이것들은 GPU의 연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 패키지입니다. 다음은 디램을 그래픽카드에서 한번 탈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를 활용해서 디램 패키지와 그래픽카드의 PCB 사이에 존재하는 솔더볼을 떼어내고 있습니다. 솔더볼이 이제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디램을 탈거하고 나서 살펴보면 솔더볼이 그래픽카드의 구리선을 오히려 떼어낼 만큼 강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구리배선들이 반도체 패키지 밑에 이렇게 같이 딸려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독일 키몬드사의 디램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래픽카드를 살펴볼 텐데요. 그래픽카드의 PCB에 노출된 구리 패드가 보입니다. 다음은 GPU를 그래픽카드에서 한번 탈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U 같은 경우에는 디램 대비 훨씬 더 큰 PCB 기판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램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의 솔더볼로 인해서 떼어내는데 더 많은 힘이 들어가고 더 많은 작업이 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드라이버로 잘 떼어냈고요. 이번에도 살펴본다면 그래픽카드의 PCB 선들이 이렇게 바닥에 솔더볼에 붙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PU의 바닥과 상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요. 그래픽카드를 살펴본다면 솔더볼이 붙은 곳과 떨어진 곳이 확인됩니다. 다음은 탈거한 반도체 패키지들의 EMC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MC는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을 통해서 녹여낼 건데요. 일단 먼저 핫플레이트 위에 반도체 패키지를 놔두고 그리고 열을 가하면서 산을 떨어뜨려 주게 되면 EMC가 천천히 녹을 것입니다. 패키지를 계속 가열하면서 산을 EMC 위에 떨어뜨려 주다 보면 이렇게 EMC가 점점 녹아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EMC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는 형태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녹아내린 EMC를 옆에 놓여있는 물로 세척해주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산을 떨어뜨리고 가열을 해주고 지속해서 EMC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EMC가 제거가 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해 줍니다. EMC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D램의 반도체 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윗면이 깨끗한 걸로 봐서는 전기 인출 방향이 거꾸로입니다. 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를 살펴보니 바닥에 와이어 본딩의 금선들이 보입니다. 와이어 본딩이지만 하부로 전기 인출을 가져간 형태의 패키지입니다.
다음은 GPU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PU의 경우 표면에 TIM 물질을 제거하였더니 엔비디아사의 제품임을 나타내는 마킹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칩과 PCB 사이에 언더필이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더필을 통해서 칩과 PCB 사이에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측면에 커패시터들도 보입니다. 다음은 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부에 아직 볼들이 꽤 많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볼들의 크기도 엄청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픽카드의 GPU와 그리고 D램의 반도체 패키지를 EMC를 오픈하여서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D램 모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램 모듈의 경우 스티커 뒤에 좀 가려졌는데요. 이렇게 4개, 옆에 4개, 그리고 뒤에 다시 4개와 4개, 총 4 곱하기 4로 16개의 반도체 패키지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제조한 제품입니다. 2기가 제품이고요. 굉장히 좀 오래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위를 보면은 SEC라고 삼성 일렉트로닉스 컴퍼니에서 만들었다라는 마킹이 지금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D램 모듈에서 탈거한 D램의 반도체 패키지들을 GPU와 마찬가지로 가열을 시키면서 산을 더해줌으로써 EMC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녹아나온 EMC를 물에 헹궈주고 다시 가열하면서 산을 떨어뜨려주는 작업을 반복해서 진행합니다. EMC가 거의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D램 패키지 위에서 반짝반짝하는 반도체 칩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EMC가 완전히 제거된 D램 패키지의 모습입니다. 지금 표면이 반짝반짝한 걸로 봐서 전기적 인출이 바닥 쪽으로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바닥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는 특별히 지금 와이어 본딩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이 제품은 플립칩으로 만든 메모리 제품입니다. 메모리 제품의 경우 대개 이제 와이어 본딩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D램 모듈에는 이제 플립칩 형태로 메모리 제품이 들어가는 EDP라고 하는 제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픽카드의 경우 GPU와 GDDR 패키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GPU는 플립칩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GDDR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와이어 본딩이 존재하는 그러한 특이한 형태의 패키지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D램 모듈의 경우에는 플립칩 형태의 메모리 제품인 EDP 제품들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 제품인 CIS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IS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는 모든 카메라 렌즈 밑에 존재하는 반도체 패키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열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가위까지 이제 동원을 해서 CIS 패키지를 꺼내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가위로 이제 옆에 PCB 이제 기판을 잘라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커버를 또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커버를 벤치를 통해서 열려고 하는데요. 커버를 열 때도 그 커버에 너무 이제 데미지를 주게 되면은 CIS 반도체 패키지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카메라 스마트폰의 이제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안쪽까지 카메라가 존재하는데요. 그런 이제 카메라들이 스마트폰에 지금 일반적으로 한 4개, 많으면 막 6개까지도 달려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그 카메라들 렌즈들의 아래쪽에 다 CI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커버를 실제로 이제 열게 되면은 렌즈와 그리고 CIS로 이제 분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 해보시려고 하면은 쉽지 않다는 거를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커버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럼 커버를 열어서 살펴보았을 때 위아래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양쪽이 나오게 되는데요. 반짝반짝이는 이제 부분, 반도체 칩이 이제 붙어 있는 부분이 픽셀층이고요. 그리고 이제 렌즈가 또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렌즈를 이제 떼어내고 이제 오직 CIS만 존재하는 상태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렌즈를 떼어내고 CIS만 존재하는 상태이고요. 픽셀층이기 때문에 반짝반짝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픽셀층을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광학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학 현미경에 실제로 제 샘플을 놓고 그 다음에 초점부터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초점을 이제 맞추었을 때 지금 보이는 이 어두운 색 부분이 이제 픽셀층이고요. 픽셀층의 옆에 이제 파란색으로 또 픽셀층의 영역에 속하는 그러한 그 패턴이 또 존재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보면 이렇게 와이어 본딩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상들이 이렇게 CIS에 렌즈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영상들이 이제 빛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픽셀층이 빛을 받아서 그런 그 빛을 이제 정기적인 신호로 변화를 시켜서 이 와이어 본딩을 통해서 하단으로 이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는 로직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로직층에서 정기적인 신호들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변환을 시켜서 저희가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에 이제 내어 보내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서 와이어 본딩 쪽 측면에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와이어 본딩은 아시다시피 그 양쪽으로 또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와이어도 볼 본딩이 있고요. 그래서 볼 본딩이 일어난 면부터 출발을 해서 초점을 조금씩 이제 맞춰 나가다 보면은요, 초점을 흔들어 주다 보면은 와이어가 또 연결이 되어 있는 패드 쪽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패드 쪽에는 이제 웨지 본딩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볼 본딩과는 이제 확연하게 이제 형상이 다르다라는 거를 또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와이어들을 통해서 이제 정기적인 그런 연결들이 이제 하단까지 내려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와이어 본딩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확대를 이제 진행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웨지 쪽의 패드부터 이제 확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초음파나 스파크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닌 캐필러리를 강하게 패드 쪽에 이제 비벼주면서 끊어주기 때문에 웨지 본딩은 확실히 와이어가 끝에가 이제 뭉툭하게 이렇게 뭉개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볼 쪽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요, 확실하게 이런 동그란 볼의 영상이 보이고 초점을 이렇게 흔들어 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 볼들이 와이어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99.99%의 이제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약한 그런 열이라든지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은 쉽게 이제 녹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급에서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비싸더라도 산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반도체의 성능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한 금을 통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